네, 안녕하세요. 문현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만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지금까지 작성했던 프린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프린트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하지 못한 친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교과서에 작게 답을 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교하면은 등교 후에 프린트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 프린트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답 적었던 거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때 등교하고서 함께 기술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활동지 작성해서 제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했었죠? 네, 우리 이번 주 1차 시에 다들 복습했을 텐데 우리 금속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기본적인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금속이 이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학습했었어요. 우리 구조를 이해하면 금속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특성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금속의 원자 구조와 금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금속의 4가지 특성을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금속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서 그 중에서도 특히 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금속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맞지만 우리 그 중에서도 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철을 잘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금속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원자번호 26번인 철이 특히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번 시간에는 우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 공부했던 금속의 종류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그 중에서 철 금속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철 금속의 특징을 알아보고요. 철 금속에도 이제 다 같은 철이 아니고 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철 금속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3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3가지는 먼저 첫 번째로 금속의 종류, 금속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종류를 알아본 다음에는 특히나 이 철 금속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철 금속의 특징, 이 철 금속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철 금속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각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금속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철 금속의 특징, 세 번째로는 철 금속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우리 금속, 저번 시간에 계속 배웠었죠. 금속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종류에는 크게 이렇게 여기 보이는 철 금속과 비철 금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철과 철이 아닌 금속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철 금속에서 이 비가 한자로 안일비라는 한자거든요.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때 보통은 어떻게 나누죠? 나와 내가 아닌 타인,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왜냐면 나는 나고 이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나와 내가 아닌 타인.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금속 중에서도 특히 원자번호 26번 이 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중요한 금속 원소예요. 사실 금속의 쓰임 중에서 95%, 금속의 쓰임의 95%가 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속을 분류할 때 이렇게 중요한 철금속과 철이 아닌 금속, 철금속과 철이 아닌 금속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철금속, 비철금속 이렇게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철금속은 이렇게 다시 철 속에 들어있는 탄소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순철, 탄소강, 주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름은 좀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탄소강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도 이름이 좀 낯설 텐데 그거는 차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비철금속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비철금속은 철이 아닌 금속으로 우리가 비철금속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비철금속에는 철 말고 이제 모든 금속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았던 주기율표 상에서 중앙과 왼쪽이 모두 다 금속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철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이 비철금속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황동, 청동, 알루미늄, 구리, 아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할 거고요. 이 비철금속은 다음 시간에 학습할 거고요. 이번 시간은 이 철금속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철의 철금속과 비철금속으로 금속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철의 특징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철을 정말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걸 알면 그래서 이 철의 특징을 한번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일상 속에서 철이 많이 사용이 되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선 가장 먼저 철은 금속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금속의 4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택도 나고요. 전성과 연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합니다. 그리고 강도와 경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철만이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크게 철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크게 이렇게 3가지, 첫 번째, 두 번째, 3가지 특징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철은 산소와 굉장히 쉽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잘 관찰하면은 알 수 있는 쉬운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철으로 만든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철으로 만든 물건을 오랫동안 밖에 혹은 뭐 집안에 방치하면 철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잘 해보았을 거예요. 어떻게 되죠? 네, 철이 녹이 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철이 이렇게 붉게 변하는 모습을 많이 확인을 해보았을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붉게 녹이 쓴 모습이죠. 그 이유가 철이 공기 중에 산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공기 중에 23%가 산소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어서 산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이 산소를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 화학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철의 겉부분이 붉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로 우리가 철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렇게 산소와 반응을 하게 돼서 붉게 겉부분이 산화된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철을 발견하게 되면 철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산소와 결합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철광석, 여기에 이제 광석인데 이 사이사이에 철이 있는 거거든요. 철이 자연 상태에서 발견될 때 이렇게 철광석으로 발견이 되는데, 보면은 녹이 쓴 모습으로, 이렇게 산화된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철광석이 이제 기본적인 철의 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철광석을 이제 가공을 해 주어서 철을 뽑아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철 재료가 되는 거예요. 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반짝반짝 은색 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철은 산소와 쉽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우리 몸 속에도, 우리 몸 안에도 철분이 있습니다. 이 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몸 안에 중요한 영양분으로 이제 철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철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속 그 철입니다. 자, 우리 몸에도 철분이 특히나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 많이 철이 필요할까요? 네, 혈액 속에 철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철분은 우리 몸속의 혈액, 그 안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혈액 안에 이런 헤모글로빈이 있는데요. 이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이제 단백질과 철, 이 두 가지로 헤모글로빈이 구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헤모글로빈이 혈액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 헤모글로빈은요, 몸속 곳곳을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몸속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왜 헤모글로빈에 철분이 들어가는지 알겠나요? 네,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 때문에 철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철 자체가 산소와 아까 쉽게 결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쉽게 결합해서 산화철이 되기 때문에 철이 이러한 역할을 헤모글로빈 안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몸 곳곳에 산소 공급이 어려워져서 어지러운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철이 산소와 쉽게 결합해서 반응하는 특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소의 첫 번째 특성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철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철의 두 번째 특징은 철은 가장 안정된 형태의 그러한 원자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무엇이 나타났죠? 바로 원자라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이 원자는 크게 원자 핵 부분과 전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 배웠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원자 핵 부분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자핵, 이 가운데에 있는 원자핵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나요? 네,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성자와 양성자가 몇 개만큼 있었죠? 네, 중성자와 양성자 그리고 전자 모두 그 원자의 그 원소 번호의 개수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 핵을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철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이 굉장히
철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핵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이 안정된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핵을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원자핵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원자 번호 3번 리튬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원자 번호 3번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에 몇 개의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을까요?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이 된 원자핵 가운데 있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쭉 가서 원자 번호 8번 산소를 보도록 할게요. 원자 번호 8번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에 몇 개의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을까요? 네,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기 때문에 총 8개의 중성자와 양성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 원자핵에 총 16개의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6개의 중성자와 양성자가 한 원자핵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쭉 가서요. 원자 번호 80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 번호 80번 수은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에 몇 개의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을까요? 네, 각각 80개씩 해서 원자핵 안에 160개의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습니다. 자, 산소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수은까지 가니까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한 원자핵에 너무 많은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다 보면은 구성 원소들 간의 반발력이 더욱 크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자핵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핵자, 그러니까 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한 핵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요. 원자핵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이런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각자 인력보다 그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결합하는 에너지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핵, 원소 안에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핵을 구성할 때 중성자와 양성자가 함께 결합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결합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결합 에너지가 작다 보면은요, 결합을 잘 이룰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띠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아까 본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6개의 중성자와 양성자가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리튬 같은 경우에는 6개밖에 없으니까 쉽게 결합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워낙에 원자핵을 구성하는 이런 중성자와 양성자 수가 이렇게 작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각자 끈끈하게 결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원자핵이 있다고 하면 이 원자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이 있을 때 이 사이사이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데 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얘네가 끈끈하게 결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가운데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그 많은 대로 서로 이렇게 반발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원자핵이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하기가 어렵고요. 반대로 너무 이 안에 적은 개수의 이런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어도 그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보다 끈끈하지 못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결합 에너지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원자핵에 들어있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수가 딱 적당할 때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적당할 때를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원자핵 결합에서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클 때 이때
가장 클 때, 그러니까 가장 원자핵이 단단하고 안정될 때가 바로 철의 그러한 원자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의 원자핵이 우리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자핵 중에 가장 단단하고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몰라도 되긴 하지만 일단 그래프를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여기 X축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핵의 질량수가 큰 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로축은 이 Y축은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결합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튼튼하고 안정된 원자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굉장히 적을 때는 이 결합 에너지가 상당히 적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다가 또 너무 이제 중간에 원자핵의 질량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또 점점 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결합 에너지가 클 때가 이때죠. 그래서 이때를 살펴보면은 우리 철의 질량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이 지구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안정된 원소라는 거고요. 그래서 철이 굉장히 이게 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요. 철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서 철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특징을 우리가 철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철에 탄소를 섞어주게 되면요. 우리가 철의 모습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자, 이 그래프는 철에 탄소가 섞인 만큼 그 양에 따라서 각각의 온도에서 철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X축 같은 경우에는요. 철 속에 탄소가 얼마만큼 들어있냐, 얼마만큼 섞여 있느냐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 Y축은 그 철의 온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 온도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느냐, 이 각각을 조합해서 이렇게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각각이 어떻게 되는, 온도가 어떻게 되고 이 탄소의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각자 다 이렇게 다른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런 경계선이 있죠. 이런 경계선들이 있는데 이 경계선 하나하나, 이 한 칸 한 칸이 다 다른 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선마다 다 철의 조직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와 탄소의 함량에 따라서 굉장히 철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철이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가 또 어떤 때는 철이 강도가 낮고 대신에 연성과 전성이 굉장히 좋아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을 가공할 때 철을 어디 온도까지 가열시키고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철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에 또 얼마만큼의 탄소를 넣어주느냐도 철의 모습을 굉장히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처럼 같은 같은 철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쓰고자 하는 쓰임에 맞게 얼마든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철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려면, 깊게 공부를 하면은 얘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벅차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이 하나의 철탄소 상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하나만 공부하는데도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느라 되게 어려웠는데 그만큼 이제 철의 쓰임이 다양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철은 이렇게
같은 철이라도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잘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